자, 보세요. 일단 들어보세요. 우리가 회계를 하는 이유는, 결론적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회계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제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걸 작성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었던 거래들을 머릿속으로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거를 12월 31일 날 한 번에 정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래를 분개를 하고 전기를 해서 장부에다 매일매일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결산, 우리 보고기간 종료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결산 12월 31일이 되면 이거를 그동안 장부에다 써놨던 것들을 정리를 하고 마감을 해가지고 이거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한 대로, 자,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이라는 장부에다가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면 불편하니까 어디에다가 총계정 원장에다가 전기를 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맨날 요걸 반복을 하다가 12월 31일이 되면 1년치를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하는 과정이다. 1년치를 정리하고 마감하는 과정을 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감이라는 거는 장부를 이제 끝났다. 고치지 마라. 수정하지 마라. 이렇게 막아버리는 형태를 마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걸 마감을 안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또 건드려서 재무제표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년치를 정리하고 마감하는 과정을 결산이라고 한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볼까요? 자, 결산. 회계기간 말, 12월 31일을 얘기하죠. 모든 장부를 정리하고 마감하여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재무 성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결산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결산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차가 있는데 결산은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비 절차. 자, 결산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본 절차. 그리고 마지막이 보고서 작성 절차.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고서 작성 절차를 다른 말로는 그냥 후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요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결산이 끝나고 나면 다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 맨날 이걸 하다가, 그죠? 그러다 결산이 되면 또 결산 보고서 작성하고 이렇게 매년 같은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결산하는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결산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결산의 예비 절차는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수정 전 시산표라는 걸 작성을 해줘요. 자, 이 시산표라는 게 뭐냐면요. 시산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를 하고 전기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 분개를 한 걸 총계정원장에 잘 전기를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산표라는 걸 통해서 오류를 찾아내는 거죠. 자,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앞에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셔서 시산표라는 게 어떻게 쓰이는 거냐? 자, 시산표 내용 보세요. 자, 26페이지 시산표.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하여 분계장에서 총계정원장의 전기가 정확하게 되었는가를 검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정 집계표를 시산표라 한다. 시산표는 연도 말에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매월, 매주, 매일 작성하기도 한다. 근데 이 시산표를요, 1년에 한 번 결산일만 작성을 하게 되면 1년치 오류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매일매일 작성을 해요. 매일매일 일어났던 일들을 분계하고 전기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된 걸 가지고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작성하는 걸 일계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일계표가 일주일치 모이게 되면 뭘로? 주계표를 만들면 되고, 그 주계표가 4주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월계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계표를 가지고 12개월치를 모아놓으면 그게 시산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매일매일 있었던 거래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자격증 시험에서는 지금 나오는 건 자격증 시험에서는 결산일날 시산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나온 것 뿐이고 되셨나요? 그러면 자, 시산표의 종류가 있대요. 시산표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주로 합계 잔액 시산표를 씁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 여러분들 실기 프로그램 안에서도 실기 시험 대비할 때 합계 잔액 시산표를 사용을 해요. 자, 그럼 밑에 시산표의 작성 예시가 나오는데 자,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거래가 발생해서 분계를 하고 전기까지 해놓은 걸 지금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해 놓은 걸 봤더니 현금 계정에 하변에는 20만 원, 대변에 10만 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원래 예를 들어서 1년치다 그러면 여기 현금에 발생되는 것들이 무수히 많겠죠.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간단하게 보여주려고 그동안 발생했던 걸 다 합쳐 놓으면 이 금액이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걸 다 일일이 쓸 수가 없어서. 자, 그러면 얘네는 현금이 20만 원 들어오고 10만 원이 나갔어요. 뭐 어떠한 이유로 다 들어오고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들을 다 분계를 해놨겠죠. 분계를 해놓은 걸 전기해 놓은 게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상품이죠. 자, 상품이 15만 원 들어오고 9만 5천 원이 나갔어요. 근데 이것도 또 하나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상품은 자산이잖아요. 근데 들어온 거보다 나간 게 더 클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현금도 마찬가지죠. 들어온 게 없는데 나갈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할 때 자산은 항상 잔액이 어느 변에 남아요? 차변에 남는 거예요. 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나갈 일은 없으니까. 자, 어제 설명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잠깐 지울게요. 그 다음에 무슨 계정이 있죠? 지급어음이라는 계정이 있고 그래서 8만 원, 10만 원. 작성해놓고 시작할게요. 11만 원. 그 다음에 상품 매출.
75,000원. 보험료 5만원. 자, 지금 그냥 약식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약식으로. 지금 이 내용들은 전부 다 거래가 발생해서 분개를 하고 전기까지 해놓은 상태예요. 그럼 이게 잘 됐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시산표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 자, 시산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자, 보시면 이게 지금 합계 잔액 시산표거든요. 여러분들 책에도 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맨 아래에 있는 거. 얘는 합계랑 잔액을 다 표시하겠다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예요. 그 바로 위에 보시면 합계 시산표는 합계만 나와 있는 거고, 잔액 시산표는 잔액만 표시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쉬워요. 자, 보세요. 이제 첫 번째 현금부터 쓸게요. 자, 현금이 차변의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합계낸 금액이 20만 원이란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차변의 합계 금액이 2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의 합계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10만 원. 대변의 10만 원. 그러면 잔액이 차변에 남아요? 대변에 남아요? 차변에 잔액이 남겠죠? 차변이 더 많으니까. 얼마? 10만 원.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 그대로 쓸게요. 두 번째 상품이죠. 자, 상품 차변의 잔액이 합계가 얼마예요? 15만 원, 대변에 9만 5천 원. 그러면 잔액이 어느 변에 남아요? 하변에 얼마만큼 남아요? 5만 5천 원? 맞죠? 15만 원에서 9만 5천 원 빼면. 다음 지급어음이 나와요. 차변에, 자, 얘는 부채니까 대변이 더 많겠죠. 그죠? 대변에 10만 원, 차변에 8만 원. 그럼 잔액이 어느 변에 남아요? 대변에 남겠죠. 얼마? 2만 원. 최근에 FAT인가? FAT 1급에서 이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괄호, 여기 괄호. 이런 식으로 해서 넣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자본금이 있죠? 자본금은 대변의 합계가 11만 원이고 차변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잔액이 11만 원이에요. 보셨나요?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자, 대변의 합계가 7만 5천 원이고 차변에 없으니까 잔액이 7만 5천 원이 되겠죠. 다음에 보험료가 있어요. 보험료 차변에 5만 원 있고 대변에 잔액이 없으니까 잔액이 5만 원.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1년간의 거래라고 볼게요. 1년간에 이거밖에 없었어. 그러면 내가 이걸 제대로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요렇게 시산표를 작성해서 합계를 내보는 거예요. 자,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재무상태표에 당기순 이익이라고 나오는데 손익계산서에 당기순 손실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랬어. 그럼 볼까요? 자, 이제 합계를 내볼게요. 35만 원, 42만, 43만 원, 40,
8만 원이네요. 자, 예합계 내볼까요? 19만 원, 29만 5천 원, 30, 40만 5천 원, 48만 원. 합계가 맞죠? 그러면 잘했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또 이 잔액도 한번 합계 내볼까요? 15만 5천 원, 20만 5천 원이죠. 얘도 똑같네요. 20만 5천 원. 됐죠? 그러면 그동안 잘 전기를 했구나라고 하겠다라는 게 시산표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요거를 없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합계 시산표. 나중에 여기를 없애요. 그러면 잔액 시산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요 작성되는 형식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시산표를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맞아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이걸 보면 공식이 하나 떠올라요. 시산표 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기말 현재 남아있는 자산, 이거죠. 맞죠? 기말 자산 20만 원에서 10만 원을 썼으니까 결산일날 10만 원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기말 자산이랑 이번에 발생된 총 비용을 더한 금액은 얘는 기말에 남아있는 부채. 자, 10만 원이 증가했는데 8만 원이 감소했어요. 그럼 2만 원 남았겠죠. 기말에 남아있는 부채에다가 총 수익, 아이고, 하나 빼먹었네. 기초에 자본을 더해주고, 자본이요. 그리고 총 수익을 더해준 금액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 지금 그대로 해본 거예요. 기말에 남아있는 자산, 총 비용, 이쪽 거랑 기말의 부채랑 기초 자본이랑 수익을 더한 금액이 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해요? 얘를 시산표 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을 좀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 얘예요. 다른 애들은 다 기말 부채, 기말 자산인데 얘는 왜 기초 자본일까? 자, 우리 전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그거 기억나세요? 기말 자본은 이렇게 이건 안 했죠?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순이익이 나온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 하자면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다가 뭘 더한 거예요? 순이익을 더한 거죠. 똑같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죠?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에 보면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다 써서 계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얘를 기말 자본을 써버리게 되면요. 순이익이 2번 써지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뺐더니 이익이 난 거예요. 이걸로 볼까요? 수익이 7만 5천 원이고 비용이 5만 원인 거예요. 그럼 2만 5천 원이 벌었죠. 이익이 났죠. 그 2만 5천 원을 기말 자본을 써버린다고 하면 여기다가 11만 원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13만 5천 원을 써야 돼요. 기말 자본을 쓴다면. 이 말이 이해되세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다가 순이익을 더한 거예요. 기초 자본이 11만 원인데 순이익을 더해서 만약에 얘를 기말 자본을 쓴다면 2만 5천 원이 2번 기록이 되는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를 기초 자본을 써줘야 돼요. 그래야 차변과 대변이 맞아요. 이 말 뜻이 이해되시나요?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이미 이익이 들어가 있죠? 25,000원? 요 안에?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은? 요 안에 이익 25,000원이 들어있어요. 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25,000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수익에. 맞죠? 근데 여기에다가 기말 자본을 쓰게 되면 아까 기초 자본은 11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11만 원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단기 순이익이 25,000원 났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기말 자본이 얼마가 돼요? 13만 5천 원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얘를 13만 5천 원으로 쓰게 되면 차변 대변이 절대 맞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13만 5천 원. 그러면 분명히 얘는 2만 5천 원이 더해져 있으니까 50만 5천 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변 대변이 안 맞죠? 그럼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냥 공식으로 외워도 상관은 없겠지만 가끔 궁금하잖아요. 왜 쟤만 기초 자본을 쓸까? 그죠? 기말 자본을 쓰게 되면 순이익이 두 번 써지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기초 자본을 써야 하변과 대변의 합계가 맞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산표를 작성을 해서 차변과 대변이 맞다. 그러면 오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물론 이 시산표는 뭐에 의해서만 오류를 찾냐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만 찾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현금을 금액을 잘못 쓰더라도 계정 과목이 현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인데 현금으로 써도 얘는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얘는 오로지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맞네? 그럼 오류가 없네?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만 찾다 보니까 못 찾는 오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론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이. 뭐라고 등장을 하냐면 다음 중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이렇게 물어보고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정 과목을 잘못 썼을 경우 찾아요 못 찾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현금도 자산이죠. 외상매출금도 자산이에요. 그럼 얘를 외상매출금으로 바꾼다고 해서 오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차대변의 합계만 가지고 찾으니까. 되셨나요? 그 다음에 거래 일부를 누락을 시킨 거야. 누락을 시키면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여기에 아예 안 들어가 있으니까. 되셨나요?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을 바꿨었어요. 그럼 찾아요 못 찾아요? 이것도 못 찾아요. 얘네 둘만 위치가 얘랑 뭐 예를 들어서 얘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도 차대변은 맞을 테니까. 그래서 오로지 뭐만 숫자에 대해서만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5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잘못 썼다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분계하고 전기해 놓은 게 잘 됐는지 확인을 먼저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무작정 마감을 할 수는 없으니까 확인을 먼저 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걸 해줘야 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회계 연도별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말에 이 이상의 회계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대하여 각 회계 연도별로 정확한 금액을 귀속시키기 위한 수정 분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결산 시험 문제에 꼭 등장하는 문제인데 이것들을 많이들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끝까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수가 생기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10월 1일 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로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한 거예요. 회사에서는 저 보험료를 비용 처리하기로 했어요. 자, 그럼 얘는 거래예요? 아니에요? 거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죠? 분개를 해야지. 그러면 하변에 뭐가 발생해서? 우리 앞에서 좀 전에 했잖아요. 뭐? 비용이 발생한 거죠? 돈 벌어야 되니까 자동차 보험 가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 해서 120만 원. 대변에 뭘로 나갔어요? 현금으로 120만 원이 나갔어요. 맞나요? 자, 우리 비용은 왜 쓰는 거라고 그랬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이 보험료 120만 원은 언제부터 언제 것까지예요? 10월 1일 날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은 대부분 1년치씩 가입을 하죠. 자, 그러면 얘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것까지를 1년치를 낸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보험료 120만 원은 전부 다 120만 원이 전부 다 올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썼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 아닌 거죠? 이 120만 원 중에는 내년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년치에 해당하는 비용은 내년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쓰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보험료를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실제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결산일 날 이렇게 해놓고 결산일 날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아무것도 회계 처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많아질 거고 실제보다 많아질 거고 주주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니네 배당 주기 싫어서 지금 비용을 일부러 크게 냈던 거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 중에 올해치가 아닌 애는 내년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원칙이 그거예요. 올해치 비용은 올해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내년치 비용은 내년에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120만 원은 전부 다 올해치 비용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올해치 비용이 아닌 애는 올해치 비용에서 빼버려야 돼요. 올해치가 아니니까. 그래서 결산일 날 무슨 분개를 해줘야 되냐면 보험료를 대변으로 소멸을 시켜야 돼요. 왜? 올해치 비용이 아니니까. 얼마를 비용에서 빼버려야 될까요? 1년치가 12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 꼴이고, 그죠? 몇 개월치가 내년분이에요? 9개월치가 내년분이죠? 그래서 얘를 보험료에 90만 원을 기존의 보험료에서 빼버려요. 왜 뺐다고요? 얘는 내년치라서.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얘를 뺀 이유는 뭐예요? 내년치라서 뺀 거예요?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놓느냐면 얘는 내년치를 미리 지급한 거다. 그래서 선급 비용으로 대체를 해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연도 1월 1일이 되면 이제 올해치 비용 맞죠? 그러니까 다시 보험료를 올해치 비용이에요 라고 해서 90만 원 잡아주고 대변으로 이제 이건 없어져도 되죠? 올해치 비용이니까 선급 비용을 90만 원을 이렇게 없애줘야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는 여기까지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요거를 처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각 회계연도별로 정확한 금액을 귀속시키기 위한 수정분계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다른 예제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줬어. 건물을 임대를 해줬는데, 똑같이 해볼까요? 10월 1일 날 건물에 대한 임대료로 건물에 대한 자, 설명을 먼저 할까요? 우리 회사 건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건물을 빌려서 쓰고 싶대.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러면 한 달에 임대료 10만 원이야. 라고 해서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임대료 되게 싼데? 그러면 1년치 내가 먼저 낼게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1년치 임대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이렇게 해볼게요. 날짜를 좀 바꿔볼까요? 10월 1일로 하지 말고 9월 1일로 해볼까? 아까 10월 1일은 해봤으니까. 자, 그러면 9월 1일 날 이건 거래예요? 아니에요? 거래 맞죠? 그럼 분개를 해야 되겠네? 자,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어요? 12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뭘 받은 거예요? 임대료 받은 거죠? 그러니까 벌었네요. 120만 원. 맞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자, 얘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 것까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되셨나요? 그러고 나서 차 결산일이 돼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임대료 120만 원이 전부 다 올해치인가요? 올해 벌었어요, 이거? 아니죠. 올해는 얼마만 벌었어요, 그러면? 이 120만 원 중에 올해치 수익은 얼마예요? 40만 원만 올해치 수익이에요. 그죠? 10, 9, 10, 11, 12. 맞죠? 수익이 4개월치만 올해치 수익인데 이대로 냅두고 결산일날 수정분개를 안 하면 수익이 과대되는 결과가 생겨요. 맞죠? 그러면 쓸데없는 배당이 나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산일이 되면 이 임대료 120만 원 중에 내년분에 해당하는 건 빼자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으로 수익을 소멸을 시켜요. 얼마를 빼면 되죠, 그러면? 얼마를 빼야 돼요, 수익에서? 80만 원을 빼야 되는 거죠? 40만 원은 올해치니까. 80만 원치가 내년치니까. 되셨나요? 수익에서 빼요. 수익에서 왜 뺐니? 얘는 내년치를 미리 받은 거라서 뺐어. 그래서 대변에 뭐라고 해놓냐면 선수 수익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회사는 부채로 잡아놓는 거예요. 이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돈을 내가 맡아놓긴 했어. 근데 올해치가 아니니까. 만약에 내년 1월 1일이 돼갖고 나 다 나갈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채로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고 실무에서는 1월 1일 날이 되면 얘네들을 다시 이렇게 역분개를 해줘야 돼요. 이제 올해치 수익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여기까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자, 이해되시나요? 요게 지금 또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각 회계연도별로 정확한 금액을 귀속시키기 위한 수정분계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종류가 지금 두 가지 배웠죠? 두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자, 나중에 뒤에서 또 하긴 하겠지만 나왔을 때 여러분한테 여러분 수업을요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이거 한 번 들으면 절대 기억이 안 남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네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뒤에 가서 또 할 기회는 생겨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얘기 하나 해볼게요. 저희 선생님들 월급이 나갈 때요. 저희는 어떠한 식으로 월급 체계를 가져가고 있냐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산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급여가 나가는 날짜는 2월 5일 날 나가거든요. 이러한 급여 체계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1월분 급여를 2월에 나가고 2월분 급여가 3월에 나가고 3월이 4월에 나가고 4월이 5월에 나가고 다 문제가 안 생겨. 근데요, 문제는 12월 달에서 문제가 생기긴 해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1월 5일 날 지급을 해야 되죠? 그러면 결산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급여는 12월분 급여는 1월 5일 날 지급을 하긴 하지만 몇 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거예요? 12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이 급여는 12월 달치 비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단지 주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러면 결산일 날 무슨 분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변에 급여라는 비용은 발생은 했어요. 그래서 올해치 비용이야. 하지만 아직 못 줬어. 그래서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란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 놓고 다음 달 1월 5일 날 지급을 할 때는 요렇게 부채로 잡아놨던 걸 이제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비용하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굳이 얘를 왜 12월 31일 날 급여를 미지급 비용으로 잡아놓느냐? 얘는 올해치 비용이니까. 이해되셨나요? 되셨나요? 네. 자, 요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얘기예요. 회계 연도별로 정확한 금액을 귀속시키기 위한 거다. 얘는 2020년치 비용이에요? 2021년치 비용이에요? 2020년치 비용이니까. 이해되셨나요? 2020년에 귀속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임대료 얘기 또 한번 해볼까요? 저희 학원에서 임대료를 언제 지급하냐면 1월 1일에서 1월 31일 거까지를요. 급여 나갈 때 저희 한 번에 계산해서 임대료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건물주한테 임대료 보내주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1월부터 11월까지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에 대한 임대료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건물주 입장에서.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1월 5일 날 돈을 받잖아요. 그쵸? 근데 1월 5일 날 받지만 얘는 2020년도치 수익이에요. 2021년 수익이에요. 2020년치 수익이에요. 돈을 이때 받을 뿐이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임대료는 벌은 거예요. 맞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돈을 아직 못 받았을 뿐이야. 그래서 얘를 뭘로 처리해 놓냐면 미수 수익으로 해 놓으란 얘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5일 날 받으면 미수 수익을 없애면서
현금을 받으면 되겠죠. 1월 5일 날. 이해되셨나요? 요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를 굉장히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뜻 자체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선급 비용하고 선수 수익이 있고요. 미수 수익이 있고 미지급 비용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를 손익의 예상과 이연이라는 말을 써요. 나중에 나와요. 지금은 이것만 알고 계세요. 선급 비용은 자산이에요. 선급 비용은 내년치를 미리 준 거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맡겨놓은 거죠. 내년치를 미리 맡겨놓은 거니까 자산이고 선수 수익은 내년치 수익을 미리 받아놓은 거예요. 선급, 선수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선급은 먼저 준 거. 선수는 먼저 받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맡아놓으면 부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부채에 해당하고 얘는 수익이 발생은 했는데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돈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자산에 해당하고 미지급 비용은 비용이 생기긴 했는데 아직 못 준 거예요. 그럼 나중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채에 해당합니다. 자, 많이들 헷갈려 하셔서 한번 써드린 거고. 자, 지금 결산 수정 분기에 의해서 회계 연도별로 정확한 금액을 귀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산 수정 분기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밑에 보세요. 결산일 현재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평가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밑에 결산 수정 분기의 유형 보이시죠? 거기에 2번 손익의 결산 정리 보이시죠? 그 내용이 얘예요. 결산 수정 분기 중에 얘고 다음 페이지에 한번 넘어가 보시면 자산 부채의 평가라는 게 나와요. 자, 결산일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일에 정확하게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을 보면 유가증권의 평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내가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샀어요. 단기매매 증권이죠. 이 단기매매 증권을 내가 샀을 때 1,000원 주고 샀는데 결산일 날 재무제표에다가 1,000원이라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식의 금액은 계속 변동이 생길 거 아니에요. 샀을 때 1,000원이었지 보고서 작성하는 날도 1,000원이라는 건 보장이 없어요. 이게 되셨나요? 그래서 결산일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단기매매 증권에 대해서 결산일 현재 시가를 다시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서 그 시가로 작성을 해줘야 정확한 거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1월 5일 날 주식을 10,000원 주고 샀어. 근데 결산일 날 10,000원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변동이 생겼을 테니까. 그래서 재무제표에 작성을 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작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결산일 날 이 단기매매 증권이 그날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금액으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유가증권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단기매매 증권만 하는 게 아니라 매도가능 증권도 해야 돼요. 이게 되셨나요? 자, 이걸 하는 이유는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정확한 금액을 써줘야 되니까 재무제표에. 이해 되셨나요? 그 다음에 뭐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되고 뭐 재고자산의 평가도 해야 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설정을 해야 되고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 그 많은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전체를 다 이해하기는 어려우시니까 이런 것들이 결산일날 결산 수정 분계로 해줘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산 수정 분계를 하고 나면
기존의 시산표에 작성한 거에서 변동이 생겼겠죠. 왜? 이렇게 분계를 바꿔주다 보니까,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시산표에서 작성해서 한번 확인은 했는데 변동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산표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해요. 수정 후 시산표라는 걸 작성해서 이건 또 뭘 확인하는 거예요? 결산 정리 분계할 때 잘 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비 절차에 해당합니다.